이게 제가요, 그 어제 이제 시장이 확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올해 시장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제가 이게 무방을 할 때마다 이게 단골 멘트잖아요. 정말 올해 시장은 쉽지 않겠구나. 이거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대표님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그만해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제가 뭐 그만한다고 그만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있는 사실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저도 안 좋은 얘기를 그만하고 싶죠. 근데 에, 이제 이건 뭐 제가 뭐 어, 솔직하게 얘기 드려야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게 나와서 시장이 좋다 좋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는 좀 박스권이고 또 하락할 것 같고, 요때는 좀 어떤 종목 장세 나올 것 같고, 요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 막 시장이 무조건 막 안 좋은데 떨어지면 사세요, 떨어지면 사세요, 막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상 못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 시장이 참 안 좋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뭘 고민을 했는가 하면, 어, 어떤 걸 고민을 했는가 하면, 어,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다 했던 얘기인데요. 어,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말까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니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이 얘기를 조금 해드렸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제가 편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어,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무방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무방에서 하면 다음 주에 방송 나가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예.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음, 오늘 시초가는 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박수 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면. 자, 이게 코스피 월봉의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의 외국인과 연기금의 그 매수, 이게 월봉이니까 월 단일 수급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의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거를 좀 보시면 제가 뭔 얘기를 하실지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마 나중에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걸 보면서, 어, 그러니까 올해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걸 한 10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장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 반등이 그러니까 장이 개장이 되면 제가 조금 근데 크게 이렇게 아마 3월 달에는 저는 이렇게 약간은 좀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3월 달은 조절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전망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코스피 월봉에, 이제 그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이걸 보통 이제 해설할 때, 이게 올해의 시장 상황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 드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올 때, 요때 시장이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먼저 팔았어요. 연기금은 거의 안 샀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먼저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올 때 시장에서 고점에서 먼저 팔아 제꼈던 형태의 흐름이 이런 거죠. 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러고 나서 이게 시장이 리만 브러더스 사태 시장에서 폭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외국인들은 이걸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도요. 요 때는 팔았지만 요 다음부터 시작해서 박스권으로 들어올 때는 연기금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트렌드에서. 그리고 이 박스권에 들어올 때 외국인이나 연기금 엄청나게 많이 샀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형태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형태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가 마음속으로 드는가 하면, 그러니까 요 당시만 하더라도, 요때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그러니까 201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9천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채를 사줄 만한 이유가 있었죠. 4조 2천억까지.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3조 8천억까지 연준 자산이 이제 이렇게 4조 2천억보다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올라가면서 9조 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 10배가 상승을 한 거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9조 달러까지 이렇게 올렸던 거죠. 그 흐름들을. 제가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때까지는 9천억까지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국채를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4조 2천억까지 올라갔다가 9조까지 땡겨버리면 앞으로는 연준이 이제는 그러니까 대차제조표라고 보통 하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산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페드의 보유 자산의 그런 어떤 수량의 어떤 변화와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의 그런 수급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대표님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연준이 요 당시만 하더라도 9천억 달러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4조를 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형태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특이한 게요. 올해,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 그때요. 여기서 급락했을 때, 이때는 외국인도 팔고 연기금도 조금 받쳐줬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요 당시 연준이 돈을 쫙 풀어버렸죠.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때 테이퍼링하고 이러면서 요 구간에 9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 거를 거의 9조 정도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채나 모기지를 많이 사준 거죠, 연준이. 근데요, 이번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질 때를 보면 외국인도 그렇고요, 연기금도 그렇고 그냥 주구장창 팔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모습들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연기금은요, 외국인들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샀던 물량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아버려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쯤 되면 기존에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사고 연기금도 사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은 기존에 있는 물량을 다 팔아버려요. 심지어 밑에 내려갈 때도 아직도 외국인만 소폭 사고 있지 연기금만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 리만브러스 사태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봤던 그 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급의 그런 원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 이 라인에 2020년 3월 달하고 2020년 3월 달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이렇게 떨어진 현재까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너무나 명백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급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2008년 이후로부터 역대급 수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야만 되고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딱 하나죠.
뭡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에서 연준의 국채 보유나 모기지 보유가 10배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의 국채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10배가 올라가면서 자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이때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 부채가 가치 증가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산에 대한 버블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부채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보는 좀 특이한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연준이 9조 달러에서 더 이상은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위기가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해 준다라는 건 그런 기대는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우리는 say goodbye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국채를 매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바람은 제가 볼 때는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대표적인 형태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두 번째는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이제 앞으로는 연준이 9조 달러 이상이나 대차 대조표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혹은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걔네들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연준이 9조 달러나 갖고 있는데 뭔 시장을 받쳐주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자산 상승이다라는 것들이 연준에서는 나올 거고 연준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연기금은 그게 이제 통박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3조 5천원 4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위기가 터져도 연준이 또 한 번 더 돈을 풀 거다라는 형태의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기껏해봐야 3%, 1% 막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물가도 안 높으니까 그 연준도 한 3조에서 4조 정도 국채를 갖고 있으니까 뭐 유럽 금융위기, 재정위기 올 때도 받쳐줬고 러시아 위기 왔을 때 받쳐줬고 중국 위기 왔을 때도 받쳐줬고 다 받쳐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연준이 9조 달러를 팔아버리니까 이게 쭉 올라오다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샀는데 9조 달러를 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 7.5가 나와버렸죠. 역사상 보지 못했던 1970년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기 전에 봤던 그런 물가가 나와버리는 형태예요. 그러면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연준이면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면 연기금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이제 연준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물가가 7%면 이 7%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축을 할 것 같다. 이제는 시장이 떨어져도 9조 달러를 차져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유동성 공급 못한다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마지막 자산 가격의 상승이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절대로 주식을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샀던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수급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백그라운드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 다음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전에 얘기했던 연준이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올해 이 연준이, 그러니까 올해 외국인과 연기금이 과거와는 정말 다를 정도의 어떤 수급을 코로나일 때, 그리고 코로나로 급락할 때, 1400까지 떨어질 때와 지금 이게 올라갈 때의 그 수급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형태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은 예전에 리만 플러스 사태 때라든지 아니면 유럽 재정 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말고 옛날 거 유가 폭락할 때, 그 다음에 중국이 위기가 있을 때, 이때마다 어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다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데, 왜 이번에는 코로나로 떨어질 때나 코로나로 올라갈 그 연준이 그 이게 양적 완화해서 국채를 샀을 때나 왜 줄곧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 한 번도 거의 안 사고 일괄되게 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 지적을 할 때 제가 보면 보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거는 인플레이션이 7.5까지 올라가 있고 연준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에서 9조 달러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형태의 연준의 보유 자산을 갖고 있고, 다 이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줬던 거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가 나와 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연준이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시적이 또 아니고. 그럼 연준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연준이 아니고 외국인과 연기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가 정답 아닐까요? 어떠세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그럼 앞으로는 연준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 어떤 형태든 간에 절대로 이제 돈은 못 푼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러시아 사태 나오니까 QT를 조금 늦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금리 인상을 많이 못할 것 같다라는 정도지, 예전처럼 돈을 풀어서 시장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외국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산 가격의 상승이 지금 현재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연준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연기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풀 때 외국인이나 연기금은 알았겠죠. 아, 이제는 이게 마지막 버블이구나.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마지막 버블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이나 연기금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제 강력하게 긴축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통박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곧 떨어질 때도 적극적으로 안 사는 거죠. 외국인이 약간 샀는데 이건 전부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다 들어온 거고.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는 뭐 첨단 기업으로 갈 때라도 또 사야 되는 형태의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다른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는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기, 특히 연기금이 이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변동성 장세구나. 그리고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어떤 이게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수급이 많이 바뀌어져 있고, 이 수급이 바뀌어져 있는 만큼 흐름도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7번. 그래서 올해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아마 상방도 3천 이상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올해의 그런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들의 예, 개인들의 매수가요. 어,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지수의 개인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가장 강한 게 3천 이상에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디에서 바닥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방이 막혀 있다는 거죠. 어, 굉장히 세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상방이. 예. 어,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보통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직은 종목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장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변동성의 장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주도주는 아주 일부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주도주는 아주 일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도주의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순환매 장세가 막 계속 나오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올해는 계속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상세로 계속 이렇게 나겠지만 그러니까 구간마다 체리피킹 매매법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대사하락처럼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사람 지치게 하는 거죠. 많이 이렇게 내가 주식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많이 갖고 있으면 정말 지치게 하는 거지만 이게 좀 기다렸다가 타이밍 되면 사고, 기다렸다가 타이밍 되면 사고, 기다렸다가 타이밍 되면 사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하면 의외로 괜찮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의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GDP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도 이 전쟁 이슈는 이게 막 크게 빠질 거 아니.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로 큰 추세 하락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크게 한번 떨어져도 다시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이건 한 30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거 악재는요, 오래 가고 크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동성 요인이지 절대 방향성 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 물려도 어, 이건 막 무작 팔고 이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야죠. 그 대신에 좋은 종목을 사야 됩니다. 나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 어제 막 시장이 막 떨어질 때 있죠. 그때 매도를 안 했어요. 선물 매도를. 그러니까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어느 가격대 이다 떨어지면 주식을 사라고 얘기했고 많이는 안 샀죠. 저희가 주식은 비중이 한 20%대.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주식 비중 50%까지 올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문자로. 그리고 어제 막 떨어질 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제가 보내볼게요. 자, 어제 보냈던 문자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어, 네. 자, 어제 제가 이게 어제 제가 나스닥을 보면서 얘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어제 나스닥이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이 3포인트 빠졌다가 3포인트를 급등했잖아요. 근데 어제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 24일 날 저녁 7시 16분에 그러니까 전쟁이 막 나왔고 막 굉장히 불안할 때 뭐를 보냈는가 하면 오늘 그러니까 내일 큰 개발하기 없으면 3월달 지수는 박스권 장세고 종목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제 17시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로 큰 하락이 안 돼요. 이건 제가 30년 동안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또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이렇게 보냈어요. 6시에. 아, 이거는 보내지 맙시다. 이거는 제가 전략에 노출되니까 이거는 보내지 맙시다. 어쨌든 제가 오늘 큰 개발하기 없으면 3월달 지수 박스권 장세와 종목 순환매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로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주식을 30년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국경제TV에 3, 4년 정도 출연하면서 계속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는 오래 가고 크게 알아갑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이제 PMI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PMI 관리 지수가 이게 55에서 57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PMI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51에서 56까지 51에서 56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게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목에 힘이 터지라고 얘기 드리는가 하면 당장 나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당장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다. 3월달은 겁 안 먹어도 된다. 여러분들이. 근데 올해 생각보다 힘들 거다.
그러니까 계속 종목을 갖고 있는 형태로 가는 거는 너무 저는 반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제요.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GDP가 나올 텐데 4분기 GDP가 나올 건데 안 떨어질 거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4분기 GDP가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당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큰 하락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 좀 신경을 좀 쓰고 가셔야 돼요.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희 회원님들이 지금 연장 결제를 계속 그러니까 2개월치를 계속 해달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2개월치 이상을 지금 최강발님도 지금 2개월치 이상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1개월 상품밖에 안 되니까 그 연석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와우넷 관리자분 혹시 좀 올려주실래요? 기존 회원님들이 그래요? 그러면 고객센터 요거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와우넷 그 좀 담당자님께서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날짜 지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안 해도 그 기존에 그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석해서 되거든요. 혹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기존 회원님들이 계속 지금 1개월 말고 2개월 연장 결제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2개월 연장 결제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개월만 해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시스템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래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근데요, 제가 좀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진 게 이게요, 어, 이게,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래의 경기 지표를 보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미래의 경기 지표를 보는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88이다가 61.7로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0, 120 나오다가 지금 110대로 떨어졌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건 이제 미래의 그런 경기에 대한 부분을 땡겨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게 109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벌써 역대 최저치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좀 있으면 100이 무너질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월 달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3월 달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쉽게 얘기 드리면,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하도. 이게 이제 점점 간격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다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연말인가 이게 두 개의 차이가 1.21인가 그래요. 그러면 120bp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그런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우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가 48bp였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왔고 39bp가 또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10bp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장단기 금리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이거 올해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경기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긴축 이슈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긴축은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시장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2600선이면 긴축 이슈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 정도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전면적으로만 확대만 안 되면 이 정도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겁나는 거는, 어,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때는 진짜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GDP 발표도 괜찮고 PMI 지수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만약에 돼버리면 이건 진짜 심각해져 버려요. 연준에서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옛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원한테 의사록에 그러니까 FOMC 의사록에 이제 나온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의사록에 나온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여기 없으면 제가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는데 어, 이게 의사록에요. 그러니까 의사록에는 국채를 판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의사록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가능하면 모기지 채권을 매각한다.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을 매각한다는 거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상.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능하면 모기지 채권을 판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국채도 만기가 덜 된 것, 아직 안 온 것, 안 온 것을 매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기가 와서 이제 끝나는 것들을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는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 이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 의사록에서 나왔던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새벽에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한 거잖아요. 어제 새벽에 반등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난번 의사록에 나왔던 내용이 어제 또 나왔어요. 가능하면 만기가 끝나는 국채를 더 이상 매수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와 마찬가지로 FOMC 의사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연준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능한 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만기가 덜 끝난 국채는 팔지 않겠다. 이런 형태죠. 아, 연장 결제 번호는 와우넷에서 보면 제가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저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요. 연장 결제는 여기 와우넷 프로모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예, 신룰매 특강이라고 있죠. 여기서 요거 예. 02-3490-4535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3490-4535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지금 2개월 연장 결제를 해달라고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그걸 못 해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예, 02-3490-4535로 하시면 됩니다. 연장 결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만기가 덜 끝난 국채는 팔지 않겠다라는 게 연준의 생각이거든요. 요게 지금 연준이 어제 새벽에도 나왔던 얘기고 오늘도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제 결론은 긴축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를 보면 긴축은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저는 악재는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악재는 뭐냐면 만약에 그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악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게 리스크가 진짜 악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나오면서 계속 얘기 드린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딱 하나다. 뭡니까, 대표님?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금리 차다. 이거 만약에 역전돼 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침체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진짜 오래 가고 진짜 크게 가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럼 누가 아는데?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누가? 외국인하고 연기금. 그럼 걔네들이 이제 긴축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다시 이런 매수가 들어오겠죠. 특히 연기금이. 근데 현재는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세게 했을 때 자칫 경기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사요. 그 예전하고 다른 스탠스를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에 대한 리스크,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요. 저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변동성 요인이에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시장이 막 빠질 때, 어제 시장이 막 전쟁 나오고 막 굉장히 어, 막 빠질 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어제 그렇게 살벌할 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고 어제 보셨어요. 2월 24일 날 저녁 7시 16분에 내일 큰 개발하기 없으면 3월달 지수는 박스권 장세고 종목 순환 장세라고. 이거를 제가 어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어제 방송이 있어서 방송 출연이 없었으면 좀 일찍 보냈을 텐데 우리 회원들한테. 저는 어제 시장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멀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선물 매도 치면 안 돼요. 막 시장이 막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2680선이 무너지면 이제 크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때 제가 그거 아닐 것 같다고. 대중 심리들이요. 경계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빠지지 않아요. 대중 심리들이요.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데요? 어제 신용장고를 보면 어제는 어떻게 안 나왔지만 이렇게 대중 심리들이 신용장고에 대해서 급격하게 옛날처럼 1월 달처럼요. 7,500억씩밖에 안 올려요.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사는 게 그렇게 신용장고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다들 공포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시장은 안 빠져요.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시장은 크게 빠지지. 대중 심리상으로 볼 때 절대로 시장이 공포감을 갖고 있을 때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리스크가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긴축을 할 때 되게 조심한다라는 것만 보면 긴축은 더 이상 시장에서 악재가 아닙니다.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로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아직은 막 폭락하고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 4월달, 5월달, 6월달 중에 다시 한번 2월물하고 10월물이 붙어버리거나, 그러니까 0.2 이하로 붙어버리거나, 아니면 역전돼 버리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 제가 나름대로는 설명을 다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음. 자, 이해가 좀 되신 분이 있으면 7번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3월 달은 막 이렇게 러시아 막 이렇게 갖고 떨어져 갖고 막 이렇게 관련주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붙지 마시고 그런 거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체리 피킹을 해야 돼요. 그럼 체리 피킹이 뭔데? 어, 하반기에 정말 좋을 종목을 어, 이제 선택해서 담아야 돼. 그것도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구간마다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상승할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님.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다 얘기하면 기존 회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안 되겠죠? 근데, 어, 저는 올해 턴아, 턴어라운드 업종이 가장 에,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되게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턴어라운드인데 제가 힌트를 좀 주면 어떤 형태의 턴어라운드인가 하면 지금은 긴축의 시대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죠. 그 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통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턴어라운드 업종의 올해 핵심이라 그랬는데 이 턴어라운드 업종을 볼 때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 되는가 하면 턴어라운드 업종이라는 건 이건 이렇게 올해 실적 좋아지는 거. 지금까지 계속 좋아졌다가 올해 좋아지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 안 좋다가 올해 실적이 턴하는 것. 업종을 봐야 되죠.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안 좋아졌다가 올해 실적이 턴하는 형태의 흐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긴축의 시대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고 금리 인상 시기고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뭡니까?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더 힘들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긴축의 시대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거나 금리 인상 시기나 기업 비용이 올라갈 때는 왜 방송에 나와서 실적 좋은 종목만 사세요, 실적 좋은 종목만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을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이제 정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처럼 주변 여건이 안 좋은데 실적이 턴하는 종목은 이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황이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해도 실적이 좋다는 건 더 이상 우리한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아져야지 뭐 더 먹을 겁니까? 작년까지 실적이 좋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가겠어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근데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올해가 주변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주가가 싸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올해처럼 여건이 안 좋은데 실적이 턴한다는 얘기는 업황이 돌아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스타 종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실적이 좋아졌는데 올해도 실적이 좋아지는 게 무슨 스타 종목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해 턴어라운드 업종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도 안 좋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올해는 기업들이 비용도 올라갔죠. 임금도 올라가죠. 원자재가 올라가죠. 금리도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도 올라가죠. 경기 침체가 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이익도 안 나죠. 그러니까 올해는 최악의 그런 주변 상황에서 올해 실적이 턴해버린다는 건 업황이 돌아선다는 얘기니까 주가가 싼데 업황이 돌아선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옛날부터 턴어라운드 업종이 되게 좋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올해 가장 스타 종목은 올해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이 저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올해는 무조건 턴어라운드 돼야 돼요. 턴어라운드가 안 되면 올해는 쉽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3번.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산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살 때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요. 그게 넘버 원이라고요. 그 턴어라운드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주가는 싼데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찾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주가가 싸다는 거는 작년까지는 별로 안 좋았다. 근데 올해 실적이 돌아서는 주식이라는 거는 올해 업황이 돌아서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올해 체리 피킹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올해는 경기상이 긴축이고 경기상이 만만치 못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리오프닝 관련주. 요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어차피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온 건데, 리오프닝 관련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의 어떤 그런 진행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땡.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의 진행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죄송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의 포인트를 잡을 때는 어떤 걸 잡아야 되는가 하면 이걸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코로나가 창출할 때, 그러니까 1월 달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1월 달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들이 이제 서비스 포함해서 예상치를 추월하는 46만 7천 건수가 올라와 버렸어요. 아마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1월달 신규치가 15만 건인데 발표가 46만 7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 안 하다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증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일하러 나왔을 거고, 첫 번째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또 일하러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예.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페드가 상반기에 긴축을 하게 되면 물가가 이제는 좀 하반기에는 한 4%까지 잡힐 거야. 그러면 임금 상승률도 이제 둔화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연봉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이제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높을 때 빨리 연봉 계약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사람들이 1월 달에 일자리를 많이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 분석으로는.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아마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2021년 6월 달 2%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가 아니고 5.70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가 지금 얼마예요? 7.50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빼볼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인데 여기다가 시간당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5. 아까 몇 퍼센트예요? 예, 어딨죠? 5.7이잖아요. 그러면 5.7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걸 빼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5.7% 상승했던 것들에서 소비자 물가를 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직도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많이 올라갔지만 물가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구매력,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체감하는 임금 상승률은 적죠. 그죠? 근데다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라고 잡아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가 7.5%면 7.5에서 2% 잡으면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 5.5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못 받았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적극적으로 안 하죠. 아직은. 그러니까 아끼게 됩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실적이 막 좋아질 거야 생각하고 막 올라가다가 이런 어떤 실질 금리,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게 안 올라가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네. 라는 것들이 딱 느껴질 때가 언제겠어요?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러면 또 실망 매물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세요. 올해 하반기는. 자, 만약에 페드가 긴축을 되게 세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가 한 4%대로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더 올라가서 임금 상승률은 이제 한번 올라가면 잘 안 꺾여요. 임금 상승률은. 한 6%를 찍었다. 근데 여기다가 소비자 물가 지고 4%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플러스 2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이너스 1.6이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시작해서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늦기 때문에 내한테는 실질적인 구매력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다가 재밌는 게 내구재를 미리 땡겨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집구석에서 맨날 재택하면서 넷플릭스도 봐야 되죠. 그다음에 재택하면서 작업도 해야 되죠. 그 집구석에 맨날 있으니까 집구석이라는 표현 상 너무 교양 없이 보이는데 집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보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어. 제 이미지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집에서 보니까 가구 같은 것도 이제 들러놔야 돼. 그 인테리어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구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땡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트북이나 PC 같은 거나 가구 같은 거나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보통 2, 3년 정도 가잖아요. 근데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에이 했으니까 뭐 한 3년 뒤에 하지 뭐. PC도 한 2년 만에 한 바꿀까 한 3년 만에 한 바꾸죠. 이렇게 하고 매수하는 시기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금리가 떨어지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에서 이게 물가까지 떨어져서 실질 구매력이 좀 올라간 시점이라면 이제 다 사놨던 이런 걸 안 사겠죠. 그럼 그동안 못했던 건 뭐예요? 여행. 여행하려면 화장품 해야 되고, 그죠? 옷도 좀 사 입어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지 여행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사지 않겠어요? 못했던 거.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거는 맨날 하잖아, 우리가. 지금 다 풀어줬는데 백화점 못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영화관 못 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풀어줬는데 뭐. 근데 해외여행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해외여행 못 가니까 면세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안 가니까 뭐 화장품 할 일이 있나요? 옷도 살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들에 대한 소비가 하반기에 나오겠죠. 근데 그 하반기에 나오는 형태가 실적으로 나오려면 적어도 물가가 뭡니까? 4%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원래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게 선반영 되잖아요. 보통 보면 선반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상반기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실적 나오면 실적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막 이러면 또 실망 매물 때 확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도 체리 피킹의 대상이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이 빨리 올라오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시간당 임금을 빼면 마이너스 1.6이니까 체감하는 임금 상승률이 작잖아요. 실질 구매력이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물가가 잡히면 잡힐수록 사람들이 실질 구매력이 세질 거고, 그 다음 내구재는 많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리오프닝으로 갈 거고. 근데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실적 발표 때 또 한번 떨어졌다가 또 기대감으로 하반기 올라올 거라고 생각, 기대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리오프닝 추천 막 많이 할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턴어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저보고 아니 대표님 실적 나오는 거는 IT밖에 없는데 첨단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실적이 좀 올라가지만 트렌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학주 실적 올라갈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PBR 경우가 지금 되게 막 뭐 1배 이하고 뭐 근데 화학주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되게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얘는요 트렌드에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탄소 배출권도 일단 안 되죠. 일단 그러니까 세계적인 트렌드에 있을 때 벗어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오후 얘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오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업종을 분석하면 이게 되게 주식이라는 게 쉬운데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국가가 는 쾌재를 부르겠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유가가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막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던 애들이 뭐 전쟁, 그러니까 뭐 쾌재를 부르겠죠. 속으로 웃고 있겠죠. 막 계속 전쟁해라, 쟤는 빨리 끝나지 마라, 계속 얘기하겠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쨌든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페드가 긴축을 강력하게 하면 물가는 잡힐 거고, 그죠? 그러면 중동 국가나 러시아나 중동, 특히 중동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 구조는 안 되겠네. 왜냐하면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도 나오고, 어, 이제 화석연료 이제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그럼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 빨리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서 막 돈을 막 끌어모아갖고 빨리 미래 산업으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와 관련된 주식도 아마 꽤 아마 이번에 경기 그 침체 우려가 좀 약간 자제가 되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아마 다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어, 치명적이죠. 어차피 만약 중동에서 어, 석유를 바로 끌어내니까 걔네들이 석유화학 하겠다 이러버리면 뭐 많이 나겠죠.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동은 지금 원유만 올라가갖고 이제 생산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원유를 받아와서 우리나라가 가공을 하는 거죠. 2차 산업으로. 그래서 원유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휘발유, 경유, 나프타 이렇게 빼내고 그다음 나프타를 가지고 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제 마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통 다운스트리밍 그러죠. 그러니까 원유만 이렇게 빼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중동에서 만약에 다운스트림 안 하겠지만 이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 사업이 레드오션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하겠지만 그래도 걔네들의 입장에서 먹고 살려면 일정 부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여기는 공급 과잉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세요. 청학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흐름을 보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싸기 때문에 길속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주도주가 되기에는 화학업종이 굉장히 불리한 역할을 많이 갖고 있죠.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게 분류를 하다 보면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약간씩 나오더라도 그거는 상반기에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될 거고, 야, 이거는 올해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저는 그러니까 올해 체리 피킹을 해야 될 종목들이 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업종 중에서 앞으로 미래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이제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입이 간질간질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어,
이제 중동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악재가 되는 산업이 있고 호재가 되는 산업이 있겠죠. 이걸 잘 분리해야 되겠죠. 이런 것.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때 좀 날로 먹었잖아요. 날로 먹었다는 표현 쓰면 어떻게 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유동성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많이 풀어주니까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 돈을 좀 그러니까 코모던도 많이 먹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코모던 돈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좀 공부해서 먹어야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때는 뭐 소위에서 뭐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뭐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돈을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공부를 한 사람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수익률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장세가 와야죠. 그게 공평한 사회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급을 딱 보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연준의 그런 철없는 자산 매입 때문에 주린이들이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무조건 시장이 떨어지면 받쳐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좀 또릿또릿한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다 팔아버리죠. 아, 이게 마지막 자산 가격 상승이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연준이 9조까지 샀는데 어떻게 더 사겠어? 막 그런 생각하고 빠르게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안 하면 당하듯이 또 올해는 개인들만 또 물리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열받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외국인들 뭐 금융시장에 뭐 무슨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외국인은 그럴 수 있어. 이 총만 안 들었지 살벌한 금융시장에서 분석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가고 이런 거지. 몰랐던 공부 안 하고 막 들어왔던 순진하게 들어왔던 주린이들이 잘못이지 외국인들이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공부가 안 하고 들어왔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왜 연기금은 주가에 반응 안 하지? 왜 연기금은 주가를 지지를 안 하고 다 팔고 났을까? 그러면서 연기금을 막 싸잡아서 욕하시는 계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방송 보니까 막 기자분도 그러고 전문가분들도 그러고 막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뭘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뭘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가 하면 연기금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을 자산이에요. 근데 연기금이 분석을 잘못해갖고 혹은 옛날에 정부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연기금이 무조건 이제 지수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가 미래의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자산에 손실이 나버리면 그러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연기금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금이 왜 옛날처럼 지수 방을 안 해주냐? 안 할만 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연준이 9조 정도, 그러니까 채권은 국채를 막 대차 대조표에 그만큼 쌓아갖고 자산을 올려놨는데 누가 봐도 자산이 버블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보고 막 연기금이 받쳐달라고 고점에서 왜 안 받치냐, 계속 파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할 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린이들이 그냥 유행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주린이들 막 그 얘기할 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러다 진짜
작살난다고. 그 금융시장을 제가 한국경제TV 23년 차인데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한 30년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 그렇게 맘맞듯 않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요. 밤새 공부 열심히 하고, 파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익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뭐, 동전 던져갖고 수익 내는지 아세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막 새벽에, 제가 이렇게 힘들 때는, 막 분석 힘들 때, 저희야 이번 리스크 관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900선부터 시작해서 주식 비중을 다 줄였어요. 20% 10%대로. 그래서 완벽하게 리스크 관리를 다 했거든요, 이번에 저희는. 어, 근데 이제 제가 제 자랑, 좀 부끄럽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분석이 어려울 때나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되면 저도 밤새서 공부해요. 안 논다고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를 드린 거죠. 똑같은 형태죠. 근데 이제 연기금이 요걸 좀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딴 거는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욕을 할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요거는 좀 바꿔야 돼요. 공매도 시스템은 이거는 좀 변경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무기를 주고 이 사람한테도 무기를 줘야지. 이 사람한테는 칼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막대기를 주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총을 주고 이 사람한테 칼을 주고 싸워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은 분석의 툴이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러면 약간이라도 분석의 툴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어드밴티지가 분석의 툴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가 있어요. 외국인하고 연기금, 기관들. 그 개인들은 공매도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쉬워요. 제가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어, 계좌홍콩님, 지금 공매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저분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어, 그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걸 대응을 하면 되지. 그걸 아마추어들이나 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풀만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공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이게 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들 중에서 약간 불합리한 룰을 좀 우리가 좀 수정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공매도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제가 볼 때 조금 약을 얘기를 하면 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는 것들을 고쳐야죠. 네.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공매도를 폐지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는 선진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예. 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 예.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불합리한 것들을 좀 합리적인 룰로 이제 바꿔야 되는 형태죠. 근데 그 전에 진짜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욕을 좀 먹어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개인 투자자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저희 회원님들이 계시는데, 유료 회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몇 종목 안 해요. 근데 제가 종목 추천을 몇 종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심심해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8시 50분에서 11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강의를 교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뭐냐면 자식들하고 꼭 같이 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경제TV를 한 23년 하고 제가 30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식 투자하고 매매하는 거를 자식들에게 숨기더라고요. 채팅창 또 이상하네요. 저렇게 분위기가 저게 이상하니까 제가 강퇴를 해야 되겠죠? 저분들 정치 얘기 제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저렇게 얘기하고 또 빠집니다. 저런 건 제가 강퇴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기지 마시고 이게 양지로 끌고 나오세요. 끌고 나와서 끌고 나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건전하게 자식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정말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맨날 얘기 드리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얘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딱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자식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자신 있게 그게 수익이 나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주식을 사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장을 볼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본다라는 것들을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력주 급등주해갖고 수익을 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면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번 것들에 대해서 그냥 뿌듯해하시고 그분도 세력주나 급등주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노력해서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수익을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단 세력주 급등주를 통해서 수익을 냈던 것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세력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냈다. 너도 아버지를 따라해라. 내가 너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거 같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아까 이제 시황 다 얘기했으니까, 최근에요,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영상들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요,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결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나 영어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내한테 오지만 주식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시장하고 또 대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 뭐 한국경제TV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3프로도 그렇고 뭐 다른 쪽도 다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개인 투자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영상들이 막 나와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유료 회원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세 개 정도의 영상은 제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 그리고 시장에 막 나오는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언제 다 찾아서 봅니까?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우면 그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제가 강력 추천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의 6일 전에 이 유튜브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제가 꼭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무슨 내용이다 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뭐 김정익 교수가 얘기했던 것도 제가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회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브 영상에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걸 제가 대신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이런 게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